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비난을 당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라고 반응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나는 비난당할 만해.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자기 비하와 우울로 몰고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상황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바로 방어 기제가 나와서 네가 뭔데? 라고 하고 싸울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고 나의 허점을 들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두 번째는 상처받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비난당할 만해. 나는 항상 왜 이럴까? 그 비난을 자기 비하로 끌고 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이 경우는 나의 자존감을 더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비난이란 방식을 쓰지 않죠. 그 사람의 목표는 너가 내 말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은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흥분해서 방어 기제로 내받아치거나 아니면 상처받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애정이 없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고 자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단점을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 사람이 비난이라는 안 좋은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속에는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단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쿨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나의 좋은 성장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단점을 내가 몰랐을 것이고 내가 그 단점을 극복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때는 쿨하게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용기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난이라는 형식을 택한 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분명하니까요. 내가 한 수 일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처음엔 사실 선배님 되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저를 비난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요,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제 단점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 되게 자세히 저를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애정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선배님이 보시기에 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하실 땐 그렇게 비난의 형식은 취하지 않아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 본다면 상대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상대는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보통 아니네. 이 사람에게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을 몇 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번 다시 나에게 기분 나쁜 지적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인간 보통 아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조직은 힘들면, 정 힘들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설사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담을 하신 분처럼 내가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면은 내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속이 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만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가족 관계가 더 그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만큼 우리가 서로 기대치가 많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는 별로 예의를 안 지키잖아요.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도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대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상대가 밉다면은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왜 상처를 받았고 상대한테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얘기해서 상대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해서 용서를 구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촌묘해서 어떤 때는 그 정말 그 벽인 것 같지만 또 작은 물고 하나가 터지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더 이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언제 그랬니? 하고 기억 못하면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도 엄마한테 제대로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엄마를 잘 안 만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힘들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그 불필요한 죄책감, 자책감이 드는 이유는 이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어떤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채우기인데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내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냥 인간관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 사람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정 대화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보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상대가 밉다면 억지로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번 명절에 가기 싫으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누구 나 정말 싫어할 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친구의 문제는 어디까지고 상대의 문제는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힘든 가족관계도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은 나도 있지만 너도 있고 동시에 관계라는 것은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등골을 빼가면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내하는 거, 이거 공감 아니에요. 예, 이거 감정 노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편안해지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묻고 집중하고 그 존재의 핵심까지 이렇게 묻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의 내면도 더 환히 알게 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을 느끼게 되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공감을 하는 관계 속에서는 성숙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튼실하고 안정적이고 깊이 있어지고 깊이 알면 모든 인간이 사랑스럽거든요. 예, 깊이 알면 모든 인간이 독특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거든요. 예외적인 인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깊이 모르니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공감이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막 원형 탈모가 생기고 내가 막 신경성 위장병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공감하려면 내가 막 모멸감을 참아야 되고 약간 수치심을 느껴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를 공감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집중하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가 모멸감이 드니? 어떤 것들 때문에 수치심이 드니? 나한테 먼저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계가 지금 침범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공감하다가 내가 지금 허물어지거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내가 지금 지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공감 아닌 거예요. 저쪽에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휘둘릴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휘둘려 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타인의 존재가 의식이 안 되거든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면 나 돈 필요 없어. 네. 저쪽에서 돈 있다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 웃기지 마.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러고 맞짱 뜰 수도 있어요. 그렇거든요. 존재가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는 그것은 존재에 절대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